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오늘은 제1장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 파트는 총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번부터 잘 푸셔야 그 다음 문제를 잘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트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의미와 개념을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노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신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도 노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 기능이나 성격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심리적인 노화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퇴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나라가 잘 여태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경제적 기여, 그리고 정치적 기여, 사회적 기여, 이 분야에서 기여를 하셨습니다. 경제적 기여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산업화가 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환 위기도 극복했고 또 우리나라가 따뜻한 집단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인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노인 세대를 위한 보상을 마련하고 보답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 보상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4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경제적 보상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제정, 또 노인의 날 제정 이런 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자문이나 문화재 보전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 정치적 보상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해서 어르신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어떤 보상이냐라고 나오니까 이 정치적 보상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 여기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2번째는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라. 그 방법으로는 자원봉사나 여가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분 섭취하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또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그런 활동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노인기의 신체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성은 뭐든지 다 떨어진다,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노인기의 신체적 특성은 이라고 해서 저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맞고요. 증가, 확대 이런 것들은 옳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기의 신체적 특성은 여기 지금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노화되고 면역 능력도 저하되고 또 잔존 능력도 저하되고 또 회복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돼요. 가역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이 변화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B자가 붙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 그러니 노인이 되면 이 모든 신체적 특성들이 저하되고 그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면 없던 질병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체적 특성에 이어서 심리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혹시 화면 캡처하실 수 있다면 캡처하셔서 주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특성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 경향의 증가라고 되어 있어서 우울하게 되면 아무래도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고 모든 의욕이 상실되고 또 타인을 적대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심리적으로 내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외향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내향적으로 돼서 사회활동도 감소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면서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뭐든지 조심스러운 거죠. 그 원인에는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이랑 또 여러 가지 시청각, 지각 이런 능력이 감퇴되고 자신감이 감퇴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그러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모든 결단, 행동 이런 것들이 느려져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본인이 하던 익숙한 방법, 익숙한 태도를 고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변화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도전적인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직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5번째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서 자아 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친근한 그런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심이 드러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그런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그런 경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면서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의존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이어서 사회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역할이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은퇴나 사회적으로 역할이 상실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되고요. 또 그렇다 보니 은퇴한 이후에 경제적인 그런 수입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자살률도 경제적인 이유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유대감을 상실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도 하나하나씩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유대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관계도 위축되는 그러한 사회적 특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년기의 생애 주기와 특성 이 파트는 새롭게 개정된 교재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유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생애 주기라는 것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도 이런 생애 주기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에릭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는 통합대 절망을 이루는 그런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은 이런 과거나 현재의 모든 이런 상황들이 내 삶이다. 이것은 나의 삶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망은 과거나 현재 이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될 수 없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기는 통합대 절망을 이루는 시기다. 그런 변화를 겪는 시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족 내 관계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노인 가구 그리고 노인 부부 세대가 증가하면서 가족 내 관계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여기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두 부분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 관계가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퇴직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역할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옴에 따라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생활도 이제 노인이 됐다고 해서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배우자 사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적응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장 먼저 겪는 단계는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 없는 그런 삶을 이제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두 번째 단계를 겪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삶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자녀가 독립해서 떠나면 빈둥지를 보면서 이렇게 슬프거나 외롭거나 그런 상실감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이 수정 확대 가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 확대 가족이 무엇인지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또 하나의 노인의 어려운 점은 노인의 네 가지 고통, 노인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빈곤해집니다. 은퇴하면서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빈곤해지고요. 또 여기저기 아프죠. 그러면서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나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고독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노인의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과 사회와 이렇게 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함께 이런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그런 해결 방안이 있고요. 세 번째는 노인 개인도 본인 스스로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 대비라던가 삶의 변화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나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정책,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 어르신을 돌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대상자 중심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 중심 돌봄을 해야 되는데요. 좋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자 중심이 아니라 제공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즉,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뭐든지 강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르신 지금 식사 시간이니까 식사합시다. 어르신 화장실 가시면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간이병기해 보세요. 라고 어르신 중심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강제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억제대라는 것은 이제 손을 묶어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식판을 끼워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억제됩니다. 물론 억제대가 사고를 방지하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어르신을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억제대 사용하는 거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상자에게 위험한 부적절한 케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어르신을 이렇게 침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어르신을 이제 올릴 때 겨드랑이에 이제 팔을 껴서 요양보호사가 힘껏 위로 올리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쉽게 올릴 수 있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겨드랑이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에게 위험한 케어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부적절한 케어 하지 말고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법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양보호 실천의 네 가지라고 해서 휴머니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방법은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그리고 일어서기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대면하기는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이게 좋은 방법인데요.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대면할 때 눈을 맞춘 이후에 2초 이내에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를 건네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르신보다 조금 높은 눈높이에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하기인데요. 말하기의 방법은 만약에 혹시 어르신이 자고 있다면 깨운 뒤에 말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말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이야기한 후에는 3초 이상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혹시 어르신에게 뭘 보여줘야 될 게 있다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접촉하기입니다. 접촉하기의 방법은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 이런 면적을 먼저 닿게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 팔을 붙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끝이나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어르신과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옳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접촉하기 방법 나와 있고요. 근데 마지막 방법은 일어서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뭐 다리에 깁스를 하셨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깁스를 해서 뭐 못해도 한 1, 2주 이렇게만 깁스하고 풀어도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우리 노인분들은 침대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여기 20분 정도라도 꼭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움직이실 수 있다면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서 있다면 격려를 하시면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1장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에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풀어보시면서 좀 더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제2장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